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0대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했다고 고백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가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 속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이 마이너스 1.2%로 역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뒷말하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기재부에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국민 지급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성범죄물을 사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만 해도 범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가운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모임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손쉽게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의 유심 칩이 불법으로 거래돼 대포폰으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은 범죄에 많이 악용되지만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미사를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신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참석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선 최초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자백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며 집무실에 피해자를 불러서 그러니까 공무 시간 중이었습니다. 이때 성추행을 했습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물러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오 시장은 지난 7일 오전 20대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러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오 시장은 5분가량 신체 접촉을 계속했고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4번 만에 꿈을 이뤘지만 임기 시작 2년도 안 돼 물러나게 됐습니다. 3전 4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장을. 오 시장은 민선 최초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했지만 성추행 피해자는 그 5분이 짧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하거든요.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 추행한 피해 여성은 이달 초 시장 수행 비서 호출을 받은 뒤 서둘러 집무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집무실에 써 있었던 일은 명백한 성추행이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등의 표현으로 본인이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우려해 입장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오 전 시장 측에 수차례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총선 전에 이미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혹 이렇게 약속하고는 사퇴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했던 피해자는 이 약속에 대해 공증까지 받아놨죠. 이 일이 발생한 게 지난 7일이니까 선거 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선거 후까지 시간을 끈 겁니다. 이걸 작업했던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15명은 모두 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여직원은 그동안 오 시장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 오 시장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법무법인을 통해 사퇴서의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총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에서는 몰랐다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한다는 걸 처음 들었고. 피해자는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퇴 시점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직 이번 사건 관련 고소 고발 건은 없는 상태지만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2018년 회식 자리에선 오 전 시장이 여직원들을 양옆에 앉힌 사진이 공개됐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는 성희롱 논란도 일었었지만 오 전 시장은 성희롱을 뿌리 뽑겠다, 처벌을 가볍게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실망이 큰 거죠.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참석한 한 회식 현장 사진입니다. 오 전 시장 양 옆과 앞에는 여직원들만 앉았습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본인은 물론 동석한 직원들도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이번 일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죠. 저는 그분을 뽑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부끄럽고 좀 그렇네요. 오 전 시장이 평소 성폭력과 성평등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도 실망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모든 여성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지난해 부산시 산하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성희롱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며 일벌백계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미투 의혹에 대해서도 소도웃을 가짜뉴스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형사 고소까지 했었죠. 민형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면서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진짜로 성추문으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미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을 제보를 받았고 또 그리고 상당히 취재가 돼가지고 보도 직전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유력 관계자, 최측근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뭐 방송사 언론사들을 전부 막았다. 피해자가 다른 유력 지자체장 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폭로를 막았다는 설명입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도웃을 가짜뉴스라며 미투 의혹을 부인한 오 전 시장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대 손배소도 제기했는데 둘 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세연이 언급한 사건은 이번 오 전 시장의 사퇴 배경과는 별개의 건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6개월 만에 다시 성추문으로 오 전 시장이 불명예 사퇴를 하며 해당 의혹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전 시장이 사퇴 발표를 하기 전,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과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퇴 시점을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로 조율한 게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제명
이외의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습에는 나섰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한 중진 의원은 MBN 취재진의 사퇴 이유가 미투 건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사퇴 발표 시점을 놓고선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 발표한 게 아니냐며 당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만약 선거 기간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며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도 촉구했습니다. 공석이 될 부산시장 후임으로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숫자로 확인이 된 거죠. 문제는 2분기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들의 일감은 급감했습니다. 평상시에 받는 월급에 대략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일은 계속 하는데 소득은 없어요. 관광객이 사라진 서울 명동은 곳곳이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은 대부분 휴업 중입니다.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직원도 없어가지고 영업 정지를 더 길게 할 수 있고. 운수업과 숙박, 교육 등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 2%를 기록해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6.4%를 기록하면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쇼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3월부터 시작돼 1분기 2% 감소로 그나마 선방한 수출이 2분기부터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는 영향이 수출로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역성장의 폭이 커지면 하반기 극적인 반등이 없는 한 올해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4%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1.2%로 전망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같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다들 어렵다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염색공단만 해도 150여 개 업체 중 100개 이상이 휴업이나 단축조업 중입니다. 줄도산까지 우려됩니다. 심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월 매출 5억 원을 하던 이 섬유업체는 다음 주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주문이 뚝 끊기면서 30년을 함께한 직원 30명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출 물량을 수출이 안 된다고 그걸 딱 이야기해보니까 저들이 마음이 캄캄합니다. 저들은 폐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이랬는데 또 헤어져야 돼요. 그게 좀 아쉽고. 출입문이 굳게 닫힌 이 업체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했습니다. 섬유업체 150여 곳이 모여있는 대구 염색공단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100여 곳의 업체가 휴업 중이거나 단축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베트남의 봉쇄 조치로 올해 수출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더 자체가 캔슬이 되거나 물류나 국경 자체를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수출 자체가 금지가 됐었었죠. 대구 동성로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남 창원에선 근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7명이 감소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에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분수급 등의 에러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용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악재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자금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추려봤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93만 명, 일용직 75만 명,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378만 명,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221만 명 등입니다. 여기서 중복을 제외하면 728만 명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근로자 수가 2,715만 명이니까 무려 27%가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에 노출돼 있다는 게 되죠.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459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직장을 잃으면 곧바로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볼까 싶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위기에 빠진 청년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선 기분입니다. 합격은 못했어도 꾸준히 공채에 지원하며 실력을 가늠해왔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시험을 봐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뭐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공부에 전념하며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30대를 전후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 기회 자체가 아예 내년으로 밀린다던가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코로나19 이후 6개월간 일해온 음식점에서 해고된 박모 씨는 2달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끊으니까 굳이 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수익이 뚝 끊기며 일상마저 바뀌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좀 꺼려지고 뭐 사기도 되게 꺼려지고.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바이러스만큼이나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여야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핑퐁 게임 중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심사에 착수하자며 미래통합당을 또 압박했습니다. 통합당 요구대로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했으니 협조하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속 들어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마냥 공회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하지만 통합당은 당정이 협의를 했다면 수정 예산안부터 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채 발행 규모 등의 내용이 담긴 22가지 항목을 공개 질의하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소신 가지고 들어누워서 막거나 사유를 거부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저는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제출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시간만 흘려보낸 탓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부 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뒷말 하지 말라며 기재부에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재부가 조금 전에 꼬리를 내렸죠. 정규혜 기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통화한 건 어제 오전. 조율을 마친 정 총리는 오후 들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브리핑을 한 홍남기 부총리는 말을 아끼겠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부 일각에서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입장이 변한 게 없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보도로까지 이어지자 정 총리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기재부 차관을 질타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를 언론에 공개한 건데 사실상 항명 수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콕 찍어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내용까지 적시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결국 기재부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기재부는 기부를 전제로 한 100% 지급안에 의견을 같이 한다며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이상 속도감 있게 5월에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청와대 입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달 15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없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만큼 지원금 지급이 5월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우선 시행한 뒤 사후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역대 한 차례 사용됐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때 명령권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 명령권을 발동하면 5월에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실제 발동까지 걸림돌은 없을까요?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명령권을 발동하면 지급 절차가 즉시 진행됩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 종료 이후 명령권을 빨리 내리면 5월 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이 정말 맞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권의 발동 조건에 국가의 내후 외환 혹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안전 보장이 필요하거나 혹은 국회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조건인데 지금 이 조건에 현재 상황이 맞느냐는 좀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사용까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대부분의 내용을 망라했는데 핵심은 아동 성범죄물 근처엔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범죄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미성년 강간을 모의만 해도 처벌, 제작자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앱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초점은 수요 차단에 맞춰졌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제작이나 판매, 구매 등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직접 제작한 경우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범죄로 이어진 사례에 비춰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합니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도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높입니다.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등 가해자 신상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관이 어린아이인 척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 수사도 허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며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됐거든요. 외국도 이런 건 다 허용하는데 말이죠. 민지숙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My name is Sweetie. I'm 10 years old. 이 가상의 필리핀 소녀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성착취범은 2달 동안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04년 호주에서는 13살 여자아이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착취를 시도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동안은 국내 여건상 시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대부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왜 범죄를 유발하느냐 아니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천착되는 거죠. 법원에서 한 10건 중에 7건은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먼저 법적으로 허용되는 잠입 수사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정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위장한 경찰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병원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기록돼 있지 않아 얼마나 투약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지난해 3월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 살펴본 경찰이 13개월 만에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서 피의자로 입건되지만 이 사장의 경우 지난달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종결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지만 프로포폴 투약량은 누락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프로포폴을 6차례 맞은 건 확인했지만 얼마나 투약했는지는 병원 측의 진술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오남용이라고 판단할 양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된 진료기록부에는 이부진 사장을 포함한 환자 4명에 대해서만 프로포폴 투약량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장은 시술 받는 중 수면 마취를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의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차에서 이 여성의 혈흔이 발견됐고 이 여성이 차고 있던 팔찌까지 아내에게 주었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하천 바로 옆에 폴리스 라인이 처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투입되고 잠시 뒤 시신항구가 실려 나옵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여성의 집에서 20km가량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한 교량 밑입니다. 여성은 지난 14일 친구 남편인 A씨를 만난 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여성의 계좌에서 수십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성의 소지품을 다른 곳에 버린 다음 시신을 임실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숲풀 사이에 그 발목 부분만 살짝 보이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여성이 찬 금팔찌를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금 시비로 운전 중인 60대 마을버스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하차 후에도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됐는데 시민들이 제압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 버스 안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갑자기 버스 기사의 머리를 쉴 새 없이 때리고 기사는 버스를 멈춥니다. 피해자는 이곳에 내려 남성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상황은 버스 안에서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기사를 폭행하던 남성은 급기야 말리던 승객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고 주변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요금 문제가 폭행의 발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금에 대한 얘기겠죠. 손님이 불쾌하지 않게 물었더니 제 운전석에 와가지고 현금 냈어 이 그러면서 버스 기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8,000건을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범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솜방망이 처벌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하마터면 오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성산 일출봉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불이 나 능선으로 계속 번졌거든요. KCTV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산일출봉 앞 잔디광장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기 사이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작업 중이던 예초기의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성산일출봉 잔디밭에서 그 잔디 작업을 하다가 그 잔디 기기에서 그 미상의 불꽃이 발생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초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성산일출봉 능선까지 번졌고 30여 분 만에 잔디광장은 이렇게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잔디광장 2,600여 제곱미터와 일출봉 능선의 소나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예초 작업자 45살 A씨는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식간에 저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저 위에 나무 있는 데까지 올라가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러 왔는데 불 나가지고 못 들어와서 아쉽기도 하고 근데 크게 번지지 않아서 그게 가장 다행인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성산일출봉. 다행히 발빠른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충전한 만큼 쓰는 선불폰의 유심칩이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 선불폰을 사게 하고는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한 사람이 수십 대의 휴대전화를 남의 명의로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유심칩입니다. 약 37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대중적인데 요즘에는 편의점이나 생활용품 매장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선불 유심칩은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구매한 뒤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개통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유통된 유심칩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특정 단어를 쳐보니 선불 유심칩을 구매한다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취재진이 접촉해보니 개인당 최대 10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다며 가격을 제시합니다. 최대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회선 10개까지 가능하다네요. 3개월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당 4, 5만 원 선에서 거래된 유심칩은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얹어 판매됩니다. 서울 사는데 이거 뭐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퀵으로 보내드리고요. 앞에서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충전식으로 구매하시면은 뭐 가상계좌 날라오시니까 그걸로 입금만 하시면 돼요. 선불폰을 취급하는 별정통신사는 30여 개,
통신사별로 4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명의당 100여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포폰 거래나 유심칩 거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된 유심칩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개통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물론 편리한 맛에 선불폰을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의 명의로 된 선불폰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뭔가 숨기고 싶은 이들일 겁니다. 때문에 불법으로 거래된 선불 유심칩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일명 대포폰이 돼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더 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수사 자료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휴대전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사용한 대포폰입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대포폰은 17만 대가 넘는데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은 성매매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돈이 1억 4천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는데 요즘도 그런 문자가 많이 와요. 대포폰 중 상당수가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이 이용되는데 문제는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하지만 별정통신사는 일일이 팩스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는데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협조를 좀 빨리 해주는 데가 있고 더디게 해주는 데들이 있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료가 오는 거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빨리 정해지거나. 문제를 인식한 경찰이 시스템 마련에 나섰지만 별정통신사에 통신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가 필요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마련과 함께 대포폰 유통 자체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처벌이 강화될 필요는 있죠. 포털이라든가 또는 이런 SNS 상의 어떤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면 대포폰의 거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포폰만 막아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총선 참패 뒤 당 수습 방안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 내린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김종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만나고 있거든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네, 국회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까요? 네, 서울 모처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회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이 비대위 체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당 수습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김 전 위원장의 권한과 임기 기한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인데요.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에 전권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심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전권은 대표의 권한이고 무기한 비대위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전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권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던 홍준표 전 대표도 아무리 당이 망가졌어도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명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패인 분석 없이 사람부터 정해놓은 건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지가 오늘 회동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제21대 총선은 화제의 당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장에서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MBN 출구조사 혹시 보셨어요? 예. 예, 그때 초접전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당선 예상하셨습니까? 0.7% 지는 걸로 나왔죠. 네, 예. 어떠셨어요 그때? 그러긴 했지만 우리 양산 시민들, 경남도민들이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다. 김포갑에서 원래 선거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당의 요청을 받아서 뛰어드신 겁니다. 당님 당시에 그 경남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당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많이 힘들죠. 워낙 미래통합당 지지 기반이 좋은 곳이라서 사실 PK가 40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0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10석 플러스 알파 특명을 받고 왔지만 사실은 의석은 좀 줄었고요. 대신 지지율은 5.6% 정도 높아져서 그럼 지역주의 100을 좀 뚫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셨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갔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을 많이 접촉할 수 없었던 게 많이 힘들었고 또 상대 후보는 시장과 시의원을 지난 토박이 분이시라서 그 점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엔 당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했는데 PK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민께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또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스스로 일벌백계를 자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N번방 사건을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정말 그 N번방에 그 가입한 26만 명 저는 신상도 공개를 하고 또 저는 처벌하는 그런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그러면 처벌을 좀 강화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모자라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성 국가를 좀 선진 여성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의료 체계가 세계 공공의료가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여성들이 정말 좀 안전한 그런 여성 국가가 돼야만 최고 선진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제도적 보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할 거고요. 아마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 기반한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입법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험지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역을 지켰다는 점에서 8월 당권에 도전할 거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생각을 지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해보지 않았고 우리 당의 집권 여당으로 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는 분을 좀 찾아서 적극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고 그분이 누군가 되면은 돕고 싶다. 지난 2012년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면서 대전에 도전을 하셨었습니다. 또 다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측이 많이들 나와요. 이번에 아마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이 미정유 경제 얘기를 잘 대응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권, 대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또 이 시기에 대한 외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 대선은 정책과 사람이 많이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좀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을 이장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까지 했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과 나는 이거는 그래서 다릅니다라고 하실 게 있다면? 보통 다른 경력으로 이렇게 이제 국회직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이제 마을 이장부터 풀뿌리 자치부터 기초자치행정인 남해군정, 그리고 강력지방정부인 경남도정,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처인 행정자치부 이런 경로를 걸어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일반 우리 서민들 또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 이런 지방에서는 저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고 또 응원들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를 좀 다르게 해보겠다는 게 있다면?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국가균형 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을 했지만 미안의 가지로 남아있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지방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완성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해난들이 많아서 여전히 미안의 가지로 남아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하고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좀 정착될 수 있는 입법을 제가 좀 주도를 해서 만들고 싶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3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기초강력의회, 시도지사들을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계속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 논란 사흘째. 북한은 오늘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만 시끄러웠죠.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끌든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를 피해서 원산에 머무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북한을 누가 이끌든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차장은 관련 정보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reason not to assume that. 실제 미군은 최근 3일 연속 한반도에 정찰기를 띄워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찰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일본에선 김 위원장의 잠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전용 별장에서 일종의 자가격리를 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경호원 중 감염자가 발생해 경호에 불안감을 느껴 대피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맞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죠.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는 말도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불거진 날부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것은 지난 2014년 발목 수술로 모습을 감췄을 때와 작년 5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지금이 4번째입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이번에는 11일째 공식 보도에서 모습을 감췄으니 적어도 10여일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겁니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 나서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무성에 있을 때 상황이랑 보면 고위성이 와서 일체 위험 요소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구민 당선인은 현재 60, 70대 북한 간부들에게 여동생인 김여정은 애송이인 만큼 김정은 유고시 삼촌인 김평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평일과 같은 학년이거든요. 우리 외교부 같이 있었는데 김평일은 이미 김정일에 의해서 곁가지로 구분이 돼서 북한에서 지워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 나도는 김정은 사망설이나 위독설을 불식시키려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 늘어 닷새째 10명 안팎이었고 서울은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대유행을 경계하고 있죠. 그럼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강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경고해왔습니다.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 같은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경우입니다. 에크모와 음압 병상 확보, 특히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빼낸 혈액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 다시 주입하는 에크모 장비는 수도권 212대, 비수도권 143대 등 전국에 355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음압병상은 수도권 600개, 전국적으론 1,07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시작하기 전 의료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심각 수준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할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약 2달 만에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신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참석했지만 아직은 이르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명동성당의 신자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57일 만에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교구 내 232개 성당에는 안전수칙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 체온계가 준비됐습니다. 미사 전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단을 쓰는 것은 필수입니다.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1,000석 규모인데 1m 거리 두기에 따라서 200석 정도 마련을 한 상태고요. 오늘 미사에는 1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신자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조심들 하시고요. 간격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많이 기다렸죠.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16개 교구 중 서울대 교구를 비롯한 11개 교구가 미사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직은 이르다, 안전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가운데 불교와 개신교도 법회와 현장 예배를 여는 곳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당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소는 제외지만 동네 노래방이나 호프집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창식 씨는 코로나19로 출장 수리 요청이 끊기면서 수입이 30%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거로 여기 임대료 내고 아이들이 주는 돈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구점은 계약이 무기한 미뤄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 월세 내기도 벅찹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일단 먼저 갚고 그다음에 또 팔아서 메꾸고 하는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총 5,7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유흥 도박업소를 제외하고 서울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체 57만 개 중 41만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동네 노래방이나 호프집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2달간 현금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겨울철 재확산을 경고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당국자를 불러 기자들 앞에서 정정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신이 추진 중인 경제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니 화날 법도 하지만 그렇다고 당국자가 말을 바꿨을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완전히 잘못 인용됐다며 가짜 뉴스로 깎아내렸습니다. 급기야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레드필드 국장을 불러 발언을 정정하도록 압박했습니다. I didn't say that this was going to be worse. I said it was going to be more complicated or more difficult and potentially complicated because we'll have flu and coronavirus circulating. 겨울철 재확산한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주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주에 이어 콜로라도주도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수해오기로 하는 등 국산 진단키트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콜로라도인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은 한국에서 10만 회 이상 쓸 수 있는 진단키트가 곧 도착할 것이라며
한국말 같이 갑시다를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순차적으로 총 30만 회분의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딸들로부터 메릴랜드주처럼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사지 않았냐는 핀잔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 2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간 다 합하면 하루 3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 노선과 가장 번잡한 정류장은 어디였을까요?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 경기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에 출근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승객이 가득 탄 광역버스도 제속도를 못 냅니다. 비슷한 시간 잠실 광역 환승센터. 정류장에 도착한 광역버스가 출근하는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스에서 내린 직장인들이 지하철로 향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직장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 27분을 썼습니다. 1년 전보다 이용객이 1% 늘어 소요 시간이 오히려 6분 더 증가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은 1시간 반, 경기에선 1시간 24분, 서울 안에선 47분이 걸렸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이동한 시간만 측정한 수치여서 실제 집을 나서서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은 대부분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좀 길어서 조금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어플 통해 가지고 언제쯤 오는지 확인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가장 많이 탄 광역버스는 경기 분당에서 서울역을 잇는 9401번, 광역급행버스는 M5107번, 시내버스는 143번, 지하철은 2호선이었습니다. 한편 하루 평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은 730만 명, 요금은 편도 기준 평균 2,16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치료자 신분인 알리 씨에게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타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축구가 팀 간 연습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선수들은 악수 대신 고개 숙여 인사로, 골 세리머니 대신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선수들은 손소독과 발열 체크, 명단 작성을 할 때도 일정 간격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단들은 경기 중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할 때 물통으로 타액이 섞일 수 있다는 판단에 번호와 이름이 적힌 개인 물통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내가 먹던 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찾기도 쉽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도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전하는 양팀 선수들의 악수는 거리를 둔 채 허리를 숙이는 인사로 대체됐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볼보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공이 밖으로 나가면 선수들은 직접 공을 가져와 경기를 진행하는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축구를 손꼽아 기다린 팬들이 찾아와 응원가를 부르며 축구 갈증을 풀었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부상당해도 건강도 빨리 되찾으셔서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축구가 팀 간 연습 경기로 본격적인 개막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연맹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개막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프로야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연습 경기에 돌입하고 정규 시즌 개막을 앞뒀는데요. 선수들에게 침 뱉기 금지 등 다양한 예방 수칙을 권고했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 유민상이 호쾌한 2점 홈런을 터뜨리고 당당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환영의 하이파이브 대신 손만 까딱까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하이파이브 금지 권고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한화 장민재는 최용호에게 볼넷을 허용한 순간 마운드에 침을 뱉고 맙니다. 명백한 금지 행위지만 습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연습 경기 사흘째, 선수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아직 익숙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파이브 금지는 거의 정착한 모습. 첫날 일부 선수들이 무심결에 손을 맞댔지만 이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팔꿈치 대기, 발 맞대기 등 약속된 세리머니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침뱉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타석에서나 덕아웃에서 무심결에 침을 뱉습니다. 1루에서 상대 선수와 대화도 여전합니다. 좀 조심하자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KBO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해서 벌칙을 가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수 중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바로 3주간 중단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겨울 코트를 다시 꺼내 입게 되는 추위입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강한 봄바람에 공기도 깨끗했는데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곳곳으로 건조주의보는 확대됐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부시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담양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하며 예년 봄 날씨보다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 높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 일부 지역에는 낮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대기질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18도, 대구는 19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왼쪽 펭귄이 우측 날개를 펴서 오른쪽 펭귄을 감싸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사진작가가 펭귄 서식지에서 찍은 건데 자원봉사자 말에 따르면 서로 짝을 이룬 두 마리가 몇 시간 동안 저 자세로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온기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동물도 하네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